먼저 외부 접속 관계로 2차 전지 산업 KT&G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고정우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네. 2차 전지 아시아 비대면 마케팅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아시아 투자자들의 이제 반응과 관심사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2분기에 2차 전지 주가 랠리가 이제 크게 있었기 때문에 투자 관점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게 인상이었고요. 3개월 전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니 이제 밸류체인 전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시각이 탑다운 영역에서 투자 관점이 이제 줄을 이었다라고 이제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돈을 버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니까 개별 기업의 이제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대한 투자 관점이 줄을 이루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즉 이제 버텀업 관점에 대한 접근이 이제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서 이번 랠리에서 소외되었던 이제 레가드 기업 찾기가 이제 많았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표 1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전지박 기업들, 이를테면 두산솔루스, 일진머티리얼스, SKC에 대해 저희는 레가드 기업이라는 추천을 드렸고요. 이유는 동박수급이 타이트해서 소재 기업들 내 상대적으로 프라이싱 파워가 좋을 것이고 셀 기업들의 내재화 시도 자체도 부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저희는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업사이클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다 동의를 했고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은 이제 높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전지에 대한 이제 질문도 많았지만 현재 리튬이온 전지의 시장 점유율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은 없었고요. 단지 미래 기술에 대한 스터디가 이제 줄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에 대한 시각은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당분간 실적 성장세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시장의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제 지속 상향 중인 상황이고 기업들 특히 LG화학의 2분기 전기차용 전지 흑전 그리고 3분기 삼성SDI의 전기차용 전지 흑전 등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컨센서스는 다시 형성될 것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은 저와 시장 모두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 랠리가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에 대한 약간 시각은 레가드 기업 찾기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우려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 확인세를 이제 확인하려는 그런 요구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번 마케팅의 주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월간 수익률이 두산솔루스랑 일진머티리얼 얘네들이 좀 셀업체 대비 언더퍼포먼 이유는 뭘로 보시나요? 그 부분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좀 매수 기회를 좀 찾지 않을까요? 예, 우선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산솔루스와 관련된 실질적인 매각과 관련된 이슈 빼고 동박 시장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는 첫 번째는 이제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약간 조금 우려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KC가 이제 보유한 SK 넥셀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아이언도 이제 간접적으로 동박 시장에 이제 진입한다라는 게 이제 주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레이어 진입에 따른 향후에 이제 타이트한 공급 수급이 결국에는 과잉으로 전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첫 번째 지금 밸류체인들이 이제 가지 못했었던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구리 가격이 이제 빠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ASP에 대한 지금 우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가지 못했었던 두 번째 이유다라고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KT&G도 발표해 주세요. 네, KT&G 주가 반등을 그동안 저해했던 악재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우선 증선이 이슈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미국 쪽에서 되었는데요. 연초에 이슈가 되었던 미국 반덤핑 이슈 또한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을 막고 있었던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연초에 이슈가 되었던 게 그 인도네시아 담배사 트리자키 관련해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뭐 고의로 판명될 경우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매도 물량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뭐 벌금이나 뭐 과징금 이것 또한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뭐 이거는 문제 없다로 결정 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이제 KT&G가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담배 중에서 저가형 담배로 지금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에 있는 그 담배 회사들이 이게 이제 좀 이제 반텀핑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했었고요. 이게 이제 조사 착수에 들어가면서 반텀핑률이 높을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제 세금 부과가 될 거고, 이러면 이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판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제 뭐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예비 판정 결과는 초반에 이제 그 반덤핑률이 103%로 우려가 되었었는데 이게 5.48%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48%가 예비 결정이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2분기 중에 가격 인상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또한 이제 뭐 해소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실적입니다. 뭐 2분기까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봤을 때는 작년의 기저효과와 지금 3월부터 회복되고 있는 그런 중동향 수출의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수출 쪽에서는 전년 대비 뭐 최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90%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뭐 지금까지 KT&G 좀 힘들었으나 이제는 뭐 수급적인 부분도 풀리고 그런 실질적인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살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수출 늘어나는 부분은 가시성이 되게 높은 건가요? 뭐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제 관세청 데이터로요. 제가 매달 지금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간하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 봤을 때는 지금 2018년부터 부진이 계속 됐는데 2017년 수준으로 6월 데이터부터는 거의 올라온 상황입니다. 글로벌 담배 업체들하고의 밸류에이션 비교는 어떤가요? 일단은 뭐 필립모리스나 뭐 BH 그리고 JTI가 이제 주요한 업체들이고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뭐 그 현지에서도 점유율 상승하는 업체 그리고 전자담배 쪽에서 가치성을 나타내는 업체가 필립모리스인데요. 필립모리스 같은 경우는 우선 12개월 폴드로 PER이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KT&G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필립모리스와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지금 배당적인 부분이 사실은 계속 이슈가 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성향이 50% 이상이고요. 올해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주당 배당금 자체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외부 접속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채권 위클리 자료 강승원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저희가 7월 월보부터 말씀드렸던 게 7월 자산시장의 핵심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미국 시각으로 20일 공화당이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3.4조 달러, 백악관이 1조 달러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좀 차이가 큰데요. 결국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런데 6월 초에 상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규모가 1조 달러 수준이니까 저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2.3조 달러 킬리지 액트보다는 좀 많이 작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여전히 드리고요. 그 MMA 왼쪽 차트 봐주시면 계속 좀 보여드린 차트인데 미국의 개인소득과 실업률입니다. 아직 5월달까지 개인소득이 나와 있는데요. 6월, 7월 실업률 하락과 함께 개인소득은 좀 빠르졌을 거다라고 당연히 좀 보고 있고 7월 이후에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이 줄면 좀 개인소득이 더 많이 빠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유지를 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는 최악의 국면을 지났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기도 어렵다.
그런 균형이 지금 미국채 금리를 무려 4개월째 박스권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선진국 국채는 중립 의견 드리고 있고요. 한국은행 한국 채권 시장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통위가 추경 감안해도 경기 안 좋다. 두 번째는 우리 부동산을 뭐 금리 정책의 핵심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어제 청와대에서도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니 다른 정책 가지고 투기를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정책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 가지고 부동산 건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원화 장기채는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강세 시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글로벌 소버린 위클리 발표해 주세요. 네, 소버린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는 역시나 달러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2차 확산이 경제활동 재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다시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좀 불안한 이슈들이 많지만 여전히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신흥국 채권 자금이 과감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금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환율 약세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 로컬 채권보다는 달러 채권의 성과가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달러 채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크레딧입니다. 위클리하고 코멘트 자료 이어서 한광열 네, 발표해 주세요. 코멘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상반기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았었는데, 실제로 자금 조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조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 첫면 오른쪽에 있는 작은 그래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액인데,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100조 원 정도, 과거가 17년, 18년, 19년도가 50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배 이상 자금 조달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 1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은행 대출, 회사채, CP, 주식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은 역시나 정책 요구에 의해서 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 6월달에 발행이 좀 증가하면서 과거 대비는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P, 주식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감소를 했고요. 상반기는 이러한 상태인데, 하반기에 가서는 저희가 볼 때 은행 대출은 점차적으로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하반기부터는 좀 더 리스크 관리를 강화를 시켜서 대출 한도를 축소시킨다거나 아니면 담보 보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는 은행 대출보다도 회사채 발행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됐기 때문에 조달 자체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시장은 하반기에 좀 그래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은행들이 얼마나 대출을 조일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특히나 크레딧 시장에서도 보시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를 굉장히 좀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도 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SPV 매입을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위 등급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은 이 SPV가 시장 금리보다도 높은 금리로 금리를 매입할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SPV 매입이 스프레드 축소까지 견인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행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반기 저희가 은행 대출이 준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 주가 관점에서 보면 그게 플러스 요인인가요, 마이너스 요인인가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출이 이제 줄이면서 사실 순이자 마진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그다음에 충당금을 적게 쌓으면은 이게 이제 이익으로 더 증가할 이익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충당금을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좀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은 순이자 마진 감소하고 충당금들을 쌓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원자재 전략입니다. 소맥 코멘트고요. 전성훈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원자재 발표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소맥 수출국인 러시아와 유럽의 소맥 생산량 전망치 하향 전망과 단기 달러 약세로 최근 농산물 섹터 중 소맥 가격이 여타 곡물 대비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7월부터 12월까지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했고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전년 대비 생산량 전망치는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향후 4분기 달러 강세 전망까지 감안하면 향후 소맥 가격의 추가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와서요. 방위산업 최진명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방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19의 재확산 또는 경기 부양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에서 좀 갈팡질팡을 하고 지난주 결과적으로 산업재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지켜봤을 때는 막상 산업재는 오르는데 실적 전망 자체가 우수한 기업들 위주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오늘 방위사업을 준비했다라고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페이지 그림 1번과 표 2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체 주가 흐름은 사실은 코스피 환경하고 그렇게 관련성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올해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정확하게는 3월을 좀 집중해서 그런 좀 모습들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고요. 우리 방위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일반적인 민간사업 100% 하는 기업에 비하면 타격이 제한적일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막상 주가 흐름을 보면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코스피 평균보다 회복이 덜 된 모습이라는 점은 조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런 점들을 시사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좀 방위사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4페이지 표 3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방부에서 2차, 3차 추경에서 국방비 삭감이 있었다는 점을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방산주는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1조 8천억을 저희가 군에서 삭감을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서 1조 이상은 군부대가 직접 쓰는 전력 유지비라서 방위사업체랑 전혀 관련성이 없고요. 나머지 8천억 중에도 이 국내 방산업체랑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해외 방산업체랑 관계되는 항목들을 제거하면 일단 확실한 예산은 1,829원이 국내 방산업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공개를 못하는 예산도 다 국내랑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도 3천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는 방위력 개선비의 1.7% 미만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에서 이 정도의 증감은 없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산 매출이 100%인 LIG 넥스원 같은 경우 타격이 전무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산 매출 작년 기준 69%, 캡티브까지 했을 때는 거의 90%가 방산과 캡티브에서 매출이 나오는 하나 시스템도 사실은 코로나 사태 관련이 매우 떨어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민수사업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이 두 개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랑 저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기업 이름에 항공이랑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주가가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막상 실적을 뜯어보시면 여기도 어차피 매출의 과반 이상이 방위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타격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7페이지 그림 10번과 11처럼 물론 민항기 쪽에 타격이 있는 건 맞지만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올해 지체상금 반환이 694억이 지금 환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9페이지와 같이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3월 때처럼 아주 깜깜이로 이제 언제 끝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산업재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지만 특히나 저희가 상대적으로 실적 피해가 적었던 방산주의 수급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저희가 에어로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거북하다고 느끼시는 기업들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업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LIG 넥스원 페이지를 넘기셔서 한번 봐주시면 저희 목표주가를 기존 36,000원에서 43,000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상향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2021년 EPS 전망이 14배로 적용을 했고요. 현재 방산 평균이 14배다. 말 그대로 평균 그대로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수주했던 MCM 사업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내년에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스토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내후년에는 LCM에 대한 양산 계약이 개발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양산 계약에 대한 진행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환율 변화에 의해서 좀 이익이 빠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환율이 장기적으로 박스권일 거라고 가정하면 전반적인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시스템도 목표 주가를 기존에 10,000원에서 11,3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11,300원은 21년 EPS 기준으로 퍼 15배인데요. 저희가 방산 평균이 14배고 SR 평균이 17배이기 때문에 매출 비율로 이렇게 조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도 성장하는 포인트는 심플합니다. 올해 2분기부터 TICN 3차 양산 사업이랑 계열사 보험코어 솔루션 이 두 개로 방산이나 민수 축이 돼서 성장을 할 거고요. 2022년까지 이 사업으로 매출이 성장하기 때문에 23년 이후를 지금 예상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쯤 되면은 좀 이 회사가 투자했던 에어택시나 적어도 위성망 쪽에서 뭔가를 보여주지는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목표 주가를 기존에 27,500원에서 35,500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15.5배에 해당되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항상 방산에 피어 대비는 밸류에이션이 더 높았기 때문에 10% 좀 프리미엄을 부과했습니다. 저희 항공 사업은 분명히 기체 부분 조금 타격이 있을 겁니다.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30%, 3,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타격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환입을 2분기에 받으면 이익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점들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전히 매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위사업 쪽입니다. 저희가 내년이나 올해 말 거쳐서 미국 RFX 사업이나 마리논의 무장화 사업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방위사업이 민수사업의 부진을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기존 목표 주가를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PS 기준 2021년 EPS 기준으로 퍼 11배로 선정을 했고요. 또 민수사업이 그래도 가장 비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잣대로 11배를 설정했다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1배로 설정을 해도 매수 의견이 나온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매출 100% 민간에서 나오는 기계업종이 보통 10배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기계업종들 대부분 실적이 올해 굉장히 감익되죠. 상대적 우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조삼모사 같은 얘기지만은 민항기 관련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항기에 관련된 투자 비용도 축소돼서 막상 영업이익의 타격은 제한적인 점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보면은 어느 수준인가요? 피어를 봐주시면 기업 따라 다릅니다만 15배에서 11배 사이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사에서 제시하는 밸류에이션이 해외 피어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실제로 최근 3, 4년간 보면 국내 방산주가 해외 피어보다 항상 밸류에이션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애들도 미국에서 수주를 할 때 경쟁 입찰을 하는데 국내 방산업체는 사실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ICT를 갖다가 시스템도 하고 에어로도 하는데 합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 각각 ICT 부분 있잖아요. ICT 부분. 아닙니다. 에어로스페이스의 ICT 부분은 하나 시스템에서 나오는 실적입니다. 그런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신세계 이지영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신세계 2분기 실적 되게 안 나올 것 같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점포의 명품하고 가전이 너무 좋아서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이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면세점이 계속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50% 할인해서 한 600억 원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선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2분기에 공항의 영업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분기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저희 연결 자회사로 까사미아가 있는데
코로나로 지금 매출이 한 40-50% 정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사미아의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면세점 영업 부진 지속을 감안하여서요, EPS를 좀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10%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 바이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를 백화점 가치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저희 백화점 영업이익이 한 2,300억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되고,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이 이제 매출 저점이었고요. 지금 5월, 6월, 7월 그거보다는 조금씩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임대료도 추가 협상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지금 이제 면세점이 워낙 오랫동안 좀 계속 쩔어 있어서 요새 이제 이제부터는 좀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포스코 케미칼 변종만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포스코 케미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고정호 의원이 외부 연결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폭행 관련된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 중에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 구조적 성장 스토리 고려한 바텀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인조 흑연이나 사원기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2025년 이후에나 이제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걸 좀 기억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저희는 TP를 88,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그 2차 전지 실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음극재 12만 톤, 양극재 9만 톤 캐파를 갖추게 된다는 점, 여기에 인조흑연과 사원계 양극재가 들어간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단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TP 상향의 시점은 좀 놓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빠른 투자 의견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표 1번에 지금 그 목표 주가 산정을 위한 SOTP 방식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 5조 3,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목표 주가 88,000원 예상하고 있고요. 4페이지 보시면 그림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소재 부분에서의 성장성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아마 고정호 연구원이 드리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특히 음극재 쪽에서는 그 인조흑연 음극재죠.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그림 2번에 가운데 있는 숫자입니다. 그게 에이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조흑연 음극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에 빠른 숫자 올라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양극재가 있는데 그건 역시 숫자 있는 거는 NCM 계열이니까 거의 사원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들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캐파 늘어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림 4번의 그 음극재 캐파는 작년 말에 44,000톤이었는데 2023년에 12만 톤으로 증가하고, 여기에는 2차 전지 음극재 중에 인지호경 계열이 1.6만 톤 들어갑니다. 그림 5번은 이제 양극재 캐파인데 지금 보시면 캐파가 작년 말에 15,000톤, 올해 1분기 때 39,000톤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에 9만 톤까지 이제 회사가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음극재 매출액은 2019년 1,200억에서 2024년에 5,200억으로 증가할 것 같고, 양극재 매출은 작년에 980억이었는데 24년에 2조 6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소재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2019년에 170억밖에 안 됐지만 2024년에는 2,600억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15%였는데 24년에 넘어가면 이제 75%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조흑연 음극재 16,000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인조흑연 음극재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포스코에서는 콜타르,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콜타르가 발생이 되고, 이거를 지금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자회사 포스코 케미칼의 자회사인 PMC텍이 침상코쿠스를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를 하는데, 이 침상코쿠스가 인조흑연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지고 2차 전지 음극재, 인조흑연 음극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룹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가 사실 요새 주가도 좀 별로고 하지만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철강사입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요. 철광석을 사다가 포스코가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철광석도 전량 수입을 하고 제품도 절반 이상은 수출하고 또 절반 국내에 파는데 사실 이게 다 원가 경쟁력이거든요. 사오는 철광석 가격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제초수마다 똑같은데 포스코가 가장 잘하는 건 가공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사업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응극재 사업인데 잘 아시는 흑연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은 국제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가격에 사다가 가공비를 줄여서 남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양극재 기술인데 양극재는 이미 NCMA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생산은 아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수요가 아직 없기 때문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2021년에 NCM712를 적용한 배터리가 나온다고 했고 2022년부터는 이제 NCMA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과해 보이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성장성들, 그 회사가 발표 경영 계획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실적의 많은 부분이 포스코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관련된 부분 쪽에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사실 이거를 뭐 지금 실적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우리는 좀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릴 때 미래에 어떤 포스코 케미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그 가능성과 그 구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실적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 이렇게 뭐 경쟁 강도라든지 뭐 이쪽 시장은 그냥 뭐 기존에 하던 애들이 계속 뭐 먹는 시장이 그렇게 진행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저희가 이번에 그 적용 기준을 바꾼 거고요. 그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이 그 전까지는 아마 그 캐파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그런 소재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 강도 소재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아마 응극재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가격 대비 되게 안정성이 필요한데 잘 진입자들이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고 양극재가 좀 변화가 빠른 편인데 그걸 보고 저희도 좀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NCMA를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미 변화되는 기술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보통 이런 그 소재 업체들이 좀 연구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약간 떨어지거나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그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뭐 지금도 자본 증자만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포스코 그룹의 같은 그 리스트라고 하는 연구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뒤처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LG화학이나 SDI 같은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그 성공 가능성이에요. LG화학이 만약에 전 세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포스코 케미칼이 뒤처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앞으로의 뭐 2023년, 24년을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건 동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대표 셀 업체들이 되게 잘할 거라는 거는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소재 업체가 어딘가를 찾는다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밸류에이션의 많은 부분이 양극재 쪽에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포스코 케미칼 작년까지만 해도 응극재 회사였잖아요. 이게 지금 양극재 쪽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양극재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양극재 그 셀업체들에서 채택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쪽에서의 반응이 좀 어쩐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양극재는 이제 워낙에 그 매출액 규모 자체가요, 그 가격 자체가 훨씬 비싸잖아요, 응극재보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양극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EV 쪽은 이제 그 LG화학 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아직 못 놓고 있다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계속 추구하는 게 EV향이고, 또 업체 간의 경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향후에는 해외 공장도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리포트에 쓸 정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보면
양극재를 받아가는 업체들, 그러니까 양극재를 갖다가 사용하는 셀업체들의 성장의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한다고 하면 포스코 케미칼이 거기서 뒤처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